오전 10시부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그 다음에 오후 2시부터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후 4시에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이 출석해서 심문을 받습니다. 헌재가 예고한 마지막 이 심리입니다. 심리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쯤에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자, 몇 차례 더 갔습니다 라고 할지, 오늘로 끝입니다 라고 할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고, 오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어제 기각을 했거든요. 자, 오늘 쟁점은 이겁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말에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등 경호처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이 모인 가운데 대통령이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 비상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도저히 안 되겠어, 못 참겠어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4월 10일 총선 전이죠. 총선 전에. 그래서 신원식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안 됩니다, 그거 군이 지금 정치 개입하면 안 됩니다, 나와서 김용현 그 경호처장한테 당신 말이야 대통령한테 똑바로 이야기해, 그저 대통령 절대 이거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똑바로 이야기, 이거 안 돼.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이 육사 1년 후배거든요. 똑바로 이야기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원식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서 교체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계엄령을 내리려면 기본적으로 국방부 장관에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신원식 장관이 반대를 하니까 국방부 장관을 경호처장으로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당시 홍정원 1차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당시에 체포 지시를 전달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6명을 불렀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6명을 불렀는데 그때 부른 사람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 문제와 함께 홍장원 차장의 진술과 지금 어긋나는 부분들, 이 부분을 지금 확인하려는 것이고요. 오후 2시부터 진행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당시에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 그걸 받고 봉쇄를 했다가 중간에 풉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건의를 받고 풉니다. 그러다가 포고령이 선포되면서 조지호 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다시 국회를 봉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포조 이 운영 문제, 이 문제가 아마 집중적으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그날 헌재에 나와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답변 제한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비켜갔죠. 근데 이 사람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고도 이거 안 된다, 이거 지금 하게 될 경우에 큰 문제가 된다,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지나갈 통로를 확보하라, 이렇게 변경된 지시를 내렸다는 사람입니다. 즉 이진우 수방사령관과는 전혀 다른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진우 이 조단장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에 그 이진우 사령관이 말이야 끌어내라고 그러는데 당신 왜 그 지시 안 들었어요, 요 부분이라든지. 자, 그러면 국회의원들 나갈 통로 해줬어요? 자, 그럼 당시에 체포조 어떻게 운영됐나요? 누구 체포하기로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이 나오는 거죠. 아마 이런 진술이 나온다 그러면 글쎄요, 윤 대통령이 나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이 없어요,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요, 이런 주장의 신빙성 여부가 꽤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신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에 어떤 지시 나오는지 아마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까요? 오늘로서 만약에 심리가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음 주에 이제 한두 차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장 기자들이 지금 예측하는 바로는 2월 28일 금요일이나 3월 초 그때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제가 오늘 현장 기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가장 빠르면 2월 28일 금요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좀 더 늦춰지면 또 3월 초로 넘어가는 거고, 만약 28일 날 금요일 날 이날 이제 선고가 내려진다고 그러면 지금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 날짜가 언제 잡히냐 보니까요, 제가 달력을 보니까 4월 29일 날이더라고요. 화요일 날. 그날이 대선 날짜로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4월 30일 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이런 스케줄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거의 벚꽃도 필 그쯤 하여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략 마지막 선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한 2주 뒤에 선고가 내려졌던 전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 변론까지가 진행이 됐고요. 노무현 대통령 7차 변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오늘 8차 변론이 지금 시작된 거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4월 30일 날 변론 종결이 되고 5월 14일 날 선고가 됐습니다. 한 2주 정도 좀 걸렸죠.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도 2월 27일 날 변론이 종결되고 3월 10일 날 선고가 됐습니다. 대략 이제 이 선고문을 쓰게 되면 2주 정도의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르면 2월 말 3월 초, 그러면 이제 4월 말 5월 초, 요때가 이제 대선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탄핵 심판을 쓸까? 일단은 헌법재판관 각자가 다 의견을 가지고 평의를 엽니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졌다 싶으면 주심이 판결문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주심이, 지금 정영식 재판관인데 주심이 전체 결론과는 다른 소수 의견이다. 그러면 다수 의견 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이 일단 결정문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요 일정과 함께 지금 2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3월 중순쯤 정도의, 중순이나 말 정도에 이제 1심 결과 2심 결과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로부터 3개월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될 텐데, 아마 대선까지 대법원 나오기가 까리까리 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결과를 들고 대선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참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정말 혼란스러울 겁니다. 곧 집에 갈 사람, 저 큰 집에 갈 사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온다 그러면 그런 정당의 사람을 지금 대통령을 뽑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엄청난 또 논쟁이 될 거예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되면, 아니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 앞둔 사람이 대통령 된다는 게 말이 되냐, 대법원 빨리 판결 내라, 아마 어마어마한 또 시위가 벌어질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1차적으로 대법원이 빠른 시간 안에, 대선 전에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정을 해다, 다른 사건 하나도 안 하더라도 이 사건에 집중해서 대법관들이 일단 소부에서 하게 됩니다. 4명의 대법관이 소부에서 하게 되고,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전원 합의체로 넘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 그럼 이거를, 이 소부가 딴 것 다 미루고 요거를 집중 심리해서 결정해라. 그래야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에서. 저는 그게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우리 국가적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게 유죄든 무죄든 간에 어쨌든 국민들이 그 상황을 알고 투표를 해야 나중에 결정에 대해서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상황이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연 이게 재판이 앞으로 심리가 더 추가로 될지, 오늘 끝날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